휴식을 위한 쉼터가 다른 단체 수련회 등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쉼터 건물 매입 가격이 적정했는지 당시 시세를 취재해봤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사드 반대단체, 북송 추진단체 등에 기부해 논란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162명으로 늘었고 4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무허가로 운영한 클럽이 적발됐는데 명단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넘어져 실려있던 소주병 수천 개가 도로 위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가짜 폭탄 설치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모시겠다며 지난 2013년 경기도 안성에 조성한 쉼터, 평화와 치유의 집입니다. 어제 저희는 이 쉼터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4월 23일 누군가에게 이 쉼터를 판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판 가격도 매입가의 절반 수준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7년 사이 이 지역 공시지가는 2배로 올랐는데 정 의원은 왜 산 가격의 반값에 쉼터를 매각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을 푸는데 단초가 되는 증언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정대협은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 원으로 이 쉼터를 매입했는데 4년 전부터 정대협 측이 현대중공업에 제값을 못 받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동의까지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통의 경우라면 땅값이 오른 만큼 값을 더 받고 팔 텐데 이 쉼터의 매매 과정에는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먼저 김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는 지난달 23일 팔렸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하면 4억 3천만 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쉼터 소유주였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이 이미 4년 전부터 매각 손실을 예상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쉼터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3년이 지난 2016년 11월 처분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자였던 현대중공업 측에 동의를 구해왔다는 겁니다. 매각하려고 할 때 그 제값을 못 받을 거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7억 5천에 매각이 돼야지 좋은 거지만 이제 뭐 지리적 여건성이나 이런 거 볼 때 그거 다 받지는 못할 거다라는 얘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대협 측이 애초 목적대로 운영하기가 원활치 않다며 매각을 요청해 기부자 의사 확인 차원에서 2016년 11월 이전에 현대중공업의 의사를 확인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정대협 측은 쉼터 운영과 매각 과정에 대한 TV조선의 질문에 따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쉼터를 사고 판 7년 사이 공시지가가 2배로 오른 걸 감안하면 이 7억 5천만 원에 산 집을 4억 2천만 원에 팔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대협이 이 쉼터를 정상적인 가격에 매입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성민혁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주변 시세들을 들어봤습니다. 서운산 자락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대지 240평, 연건평 60평짜리 2층 단독주택입니다. 지난 2007년 한모 씨가 3,500만 원의 땅을 샀고 2012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정대협은 그 이듬해인 2013년 이 집을 사들입니다. 매수 가격은 7억 5천만 원. 마을 주민은 당시 갑자기 비싼 가격에 팔려서 의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아했지. 또 뭐 230평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비싸게 누가 사나. 주변에 비슷한 집은 현재 4억 5천만 원 선에 시세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2013년 당시 이 집의 가격을 묻는 질문에 4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4억이면 그 정도는 적당하죠. 내부가 잘 돼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될 집은 아니라서. 하지만 2013년 당시 정대협의 집을 팔았던 전 소유주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싸게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싸게 판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의기억연대는 오늘 설명 자료를 냈지만 쉼터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 쉼터가 애초에 구입할 때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해명해 왔죠.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할머니들은 자주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 수련회 그리고 시민단체 워크숍까지 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권영석 기자입니다. 벽걸이 TV 위로 보이는 수련회 현수막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야외 화로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시민단체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7년 9월 위안부 할머니 쉼터에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의 한 교회 청년부 20여 명도 지난 2016년 여름 이곳에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한 교인은 쉼터 내외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오늘 삭제했습니다. 이 블로거는 삭제되기 전 글에 펜션 위치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윤미향 당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댓글로 공유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비어 있으니까 행사가 없을 때는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쉼터에서 수련회를 3차례가량 더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를 어떻게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회계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는 없고요.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우리 교회 가족인데. 정 의원은 쉼터와 관련해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논란은 정 의원이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있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됐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지난해 1월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조의금을 받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돈의 일부를 특정 성향 단체들에 기부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작년 5월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 이후 발간한 기록집입니다. 조의금 2,200만 원을 시민단체 11곳에 기부했다고 적었습니다. 단체에는 2016년 탈북종업원 13명을 북한에 돌려보내자고 주장했던 탈북종업원 진상규명 및 송환대책위원회와 사드 배치에 반대한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 대책위, 사드 배치 반대 김천 대책회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평소 뜻을 함께 실천해가고 있는 단체들이란 게 지원의 이유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시민장애 호상을 맡게 되었고요.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옆에서 손잡고 뛰어오셨던 분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 25명을 김복동 장학생으로 선정해 각자 200만 원씩 지원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정 의원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은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일 페이스북에 조문 일정을 안내하며 본인 명의의 후원 계좌를 공지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조의금 중 1억 650만 원이 김복동 유지계승 활동비로 사용됐다며 장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죠. 그런데 여권은 과거 조국 사태 때처럼 적극적으로 윤 당선인을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역공에는 아시는 것처럼 친일 프레임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 탓인지 최초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회계 문제를 파고들었던 언론들도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권이 왜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건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당선인들이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방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대부분 친문 핵심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한 지 사흘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뀐 겁니다. 회계 의혹을 실수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쪽을 친일 세력으로 몰기도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윤 당선인 공격에 앞장서는 건 친일이 아니면 설명할 단어가 없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도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나라의 자화상이라고 비꼬았죠. 이번 문제 제기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서 시작됐지만 여권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닌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지키는 데 초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올 초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을 심의 의결하며 회계 부정을 강하게 비판했었죠. 하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약속했던 청와대는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여권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든 정의연과 윤 당선인의 공은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정의연을 궁지로 몰 경우 지지층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읽힙니다. 물론 조국 사태 당시처럼 이번에도 쓴소리는 나왔습니다.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정의연의 그동안의 헌신과 성과와는 분리해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해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털어내는 성과는 평가돼 잘못된 회계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조국 사태 때처럼 묻히고 있습니다. 야당은 모두 조국 사태 초기에 봤던 풍경이라며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몰았던 것과 비슷한 대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의석을 크게 잃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결국 조국 사태 때처럼 검찰이 나서야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는 말들도 나오는데 어제 이번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 서부지검이 회계 부정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진자는 밤사이 6명이 늘어서 이제 162명이 됐습니다. 노래방을 연결 고리로 4차 감염까지 일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분위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새벽 부산에서는 무허가로 운영하는 클럽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들이닥쳤을 때는 60여 명이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테이블 위에 술병이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몰래 클럽 운영을 하다 적발된 곳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A씨 등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건물 4층으로 올라가는 1층 출입구를 지키며 몰래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 안에는 손님과 종업원 등 66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연기가 됐는데 나온 사람들 연락을 해놨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여기 보낸다고 나온 거라. 부산 사상구에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던 콜라텍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출입자 명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용하신 분들은 혹시 나중에 이런 감염이나 이런 게 염려돼서 개인 연락처 명단하고 연락처는 확보를 해둔 상태라고.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2개 업소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국가공무원 시험이 올해 처음 치러졌습니다. 응시생 전원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 집중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응시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5급 공채 고사장. 방역 담당관이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에게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합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응시생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제를 푸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시험 칠 때랑 똑같이 해보려고 마스크를 쓰고 해봤었는데 저 아무래도 안경을 쓰다 보니까 김도설이고 해서 좀 불편한 게 많았죠. 이번 시험은 당초 2월에 예정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수험생과 부모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컨디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절했는데 그게 한 3개월 연기되다 보니까 애들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고. 일부 지원자들은 응시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응시율은 77%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5.2% 하락했습니다. 최근 6년 응시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사혁신처도 응시율 하락이 코로나19 영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시험에서 이태원 일대를 다녀왔거나 방문자와 접촉해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15명에 달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마스크 쓰기, 띄어앉기 같은 방역 수칙 지키기죠. 너무 기본적인 수칙인 것 같지만 이걸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따라 잠깐 스쳤는데 감염되기도, 1시간가량 같이 있었는데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송민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학원. 지난 8일 초등학생 A양은 클럽발 2차 감염자인 중학생 B양을 접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양은 B양이 앉던 자리에 앉는 등 같은 강의실에서 30분 이상 머물렀는데 CCTV 분석 결과 이 두 사람이 마주본 겨우 1분 남짓여의 순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A양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B양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던 겁니다. 밀폐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고 밀접한 접촉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의 전파 사례가 반면 2차 감염자 학생들이 다녀간 교회 2곳의 신도 760여 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더 오랜 시간 한 공간에 머물렀는데 희비가 엇갈린 건 바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입니다. 교회가 띄어앉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킨 덕에 762명 전체 종교시설 관계자 모두 음성으로 검사.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추가 확산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일찍 신청한 분들은 아마 수요일부터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용처를 두고 혼란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부 김자민 기자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원금 신청 첫 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어제까지 닷새 동안 997만여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네, 금액으로는 총 6조 6,731억여 원입니다. 전체 지원금 예산 14조 3천억 원 가운데 53%가 신청을 한 건데요. 나머지 47%는 카드 포인트 외에도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거나 아니면 기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얼마나 기부했는지 또 얼마나 사용했는지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일단 카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만 접수됐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집계가 나와야 사용액과 사용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런 집계는 나오지 않았고요. 기부금 역시 아직까지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장 헷갈리는 건 어디에서는 사용이 되고 어디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이 사용처 문제일 텐데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논란이 된 건 GS 더 프레쉬와 이마트 노브랜드인데요. 이 각각 대형 유통업체인 GS 리테일과 이마트에서 운영 중이지만 사용 제한 업체로는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마트 노브랜드는 전국 240여 매장 가운데 200여 곳이 직영이고 자영업체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40곳가량밖에 안 되거든요. 이유도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서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대형마트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명품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거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더 논란이 되는 게 매장 위치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 백화점 안에 있는 샤넬 매장에서는 쓸 수 없지만 청담동 거리에 있는 샤넬 매장에선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제한 업체인 백화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한 업종도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예외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 있다 이런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구 업계에서 이런 문제가 먼저 불거졌는데요. 글로벌 가구 업체인 이케아에서 재난지원금 결제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이에 대해 국내 가구 업계가 어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케아 같은 거대 공룡이 어떻게 중소상공인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또 하이마트와 전자랜드 등 대형 가전제품 매장에선 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데 이 미국 애플의 전자제품 판매 대행 업체인 프레스
서비스 비에선 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형평성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사용 제한 업체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재난지원금 사용이 되는 곳은 사람이 몰리고 또 안 되는 곳은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 문제까지 하나하나 미리 살피지 못한 점은 좀 아쉽네요.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섰는데 미 보건당국은 2주 뒤에는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음이 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백신 개발을 약속했지만 SNS에서는 트럼프 풍자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과장된 표정과 몸짓의 여성 코미디언. 뭐라고 하는지 들어봤더니 살균제 주입을 제안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세제를 팔에 넣는 신용을 하고 대통령 발언에 당황하는 기자 표정까지 따라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침묵으로 대통령을 조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속 개발팀을 가동해 연내 백신 개발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We hope to be able to do something by the end of the year or shortly thereafter. 하지만 이번 주말 미국 대부분 주에서 봉쇄령을 완화하면 확진자와 사망자 수 증가폭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다음 달 초까지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144만 명, 사망자는 8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괴질을 경계하라고 전 세계 의료진에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괴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사망한 어린이가 나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어린아이의 피부가 발진으로 붉어졌습니다. 어린이 괴질의 공통 증상은 발열과 발진, 심한 복통입니다. My stomach started to hurt pretty bad and it felt like my legs were kind of really weak and I was pretty tired. 세계보건기구는 어린이 괴질과 코로나19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세계 보건 종사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HO will release a scientific brief on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Initial reports hypothesize that this syndrome may be related to COVID-19. 다만 괴질이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것인지 바이러스에 따른 면역 반응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괴질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영국과 미국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살 소녀는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가 신경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L'enfant présentait des signes pouvant ressembler à une maladie de Kawasaki. Sa sérologie pratiquée au sein du service de réanimation pédiatrique indiquait qu'il avait été en contact avec le coronavirus.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괴질을 어린이 다발성 염증 증후군으로 명명하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고급 호텔 음식점들이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넘어 배달 서비스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매장 영업만 고집해오던 패밀리 레스토랑도 배달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콧대 높은 레스토랑에도 미친 거겠죠.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동에 위치한 한 호텔 주방. 광둥식 새우 요리를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합니다. 그런데 접시가 아닌 일회용 포장 용기입니다.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주문된 포장 요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호텔 셰프가 직접 만든 요리를 매장 방문 없이 이렇게 차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이 저조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매장을 클로즈하지 않고 고객분들에게 저희 음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다른 호텔 레스토랑은 퀵 서비스나 호텔 차량을 이용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판매 실적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장소인 패밀리 레스토랑도 배달로 눈을 돌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계약이 연기되면서 집밥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배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외식 고객은 이전에 비해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대신 배달 대행업체 가입 문의는 62%나 늘었습니다. 언택트 산업의 등장은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그런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셰프들의 그 훌륭한 음식이나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차별화된 맛과 멋을 강조하던 고급 식당들도 코로나19 앞에 생존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 트럭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려있던 소주 수천 병이 도로를 뒤덮으면서 3시간 가까이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부산에서는 가짜 폭탄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이승훈 기자입니다. 소주병과 깨진 유리 조각들이 도로 위에 잔뜩 깔렸습니다. 그 옆엔 찌그러진 대형 트럭이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충북 중부 내륙고속도로 감곡IC 부근에서 69살 A씨가 몰던 15톤 트럭이 전도됐습니다.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소주 수천 개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3시간 가까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치우는데 한 3시간가량 통제했던 것 같아요. 차 치우고 그리고 이제 소주병 치우고 하느라고. 배 한 척이 밑바닥을 드러낸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울산 이진항 앞바다에서 700톤급 바지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바지선 관리인 71살 B씨가 숨졌습니다. 또 같은 날 제주항에서는 차량 30여 대를 적재한 6,500톤급 화물선이 방파제에 부딪히며 좌초됐습니다. 안개가 좀 많이 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8시쯤 부산 수정산에서는 바이틈에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지만 폭발 위험이 없는 모형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성추행 파문으로 총선 직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3일 만에 관사에서 짐을 뺐다고 합니다. 직접 오지는 않았고 딸이 대신 짐을 옮겼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 남청동 시장 관사입니다. 오늘 아침 7시 30분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딸이 이삿짐 센터 2명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오 전 시장의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전 시장 부부는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며 사퇴한 지 23일 만입니다. 아침에 일찍 들어왔을 하더니 아침에 와서 오리를 뺀 모양인데. 오 전 시장의 이삿짐은 관사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해운대구의 아파트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사에서 기르던 입양한 유기견 2마리는 지난 12일 동물보호단체가 데려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이후 지인이 운영하는 경남의 한 펜션에 칩거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석을 더 얻기 위해 임시로 만든 통합당의 위성정당이죠. 총선이 끝났으니까 조건 없이 합쳐야 한다는 게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생각이고 어찌 보면 그게 상식일 겁니다. 민주당도 이미 그런 방식으로 합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원 대표가 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건지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합당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틀 뒤인 오늘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분하고 억울한 일이 많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법요건은 비례정당이 수두룩한데 우리 제1야당만 사라진다며 아쉬움을 토로한 겁니다. 원 대표는 합당 형태로 흡수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다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대당 통합이죠. 앞서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잡음 없이 흡수통합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원유철 대표가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일이 당권을 내려놓는 일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의 한 당선인은 원대표의 임기 연장 시도에 당과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고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사무실로 쓰는 의원 회관은 요즘 낙선자들이 이삿짐을 정리하느라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방을 빨리 빼줘야지 들어갈 준비를 할 텐데 그 바람에 이런저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복도에 서류 뭉치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불출마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이 방을 빼기 위해 4년간 모은 의정활동 자료를 정리하는 겁니다. 주말 의원회관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불이 꺼져 있고 사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삿짐을 정리하기 위해 불을 켜놓고 일하는 방이 가끔씩 눈에 띕니다. 섭외도 하고 해야 또 다른 의원님들도 또 들으시잖아요. 다음 주 가능하면 빼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제. 다음 주 열릴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방을 더 늦게 뺄 예정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불출마한 민생당 최이배 의원은 방 빼기 싫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5월 25일까지 그 국회 사무처에서 20대 국회에 계신 분들께 방을 조정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5월 20일 날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입주는 선수가 높은 의원부터 우선 선택권을 갖는데 전망이 좋은 6층부터 8층은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3, 4층은 초선 의원들이 주로 가져갑니다. 10층은 경호 때문에 탈북민 출신 당선인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쓰던 곳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도 인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상징하는 615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638호가 비워지면서 여권 당선인 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요. 대선 D-660일 벌써 뛰나로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당선인의 사진이 나온 걸 보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대선이 2022년 3월이니까 1년 9개월 정도 남은 건데 날수로 계산하면 660일이 남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벌써 이제 한 100여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싱크탱크를 만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당선인이요? 그래서 이 전 총리가 이에 대해서 규모도 시기도 처음 듣는다 이렇게 부인하면서도 그 필요성은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싱크탱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저 개인의 기구이죠.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려면 원래 이제 각계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런 건데 이제 이낙연 당선인의 스터디 조직은 과거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 전남지사 그 시절부터 한 10여 명이 독서와 토론을 하는 공부 모임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모임을 이끈 분은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중경회 멤버였죠.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대선 일정 중심으로 정치권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낙연 당선인이 이 당권에 도전할 거냐 아니면 대선으로 바로 갈 거냐 이런 문제도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예, 바로 어제 그 초재선 당선인들과 만나서도 그 8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를 어떡하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전당대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유불리의 프레임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현재 친문이 절대 다수고 이낙연 당선인은 이들과의 관계 설정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높은 지지율을 힘으로 당내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당권을 주게 될 경우 이런 과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낙연 당선인이 전당대회에 나섰다가 만약에 친문 후보한테 패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런 초재선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절차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당권 도전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는데 다른 주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광재 당선자도 그 공부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는데 이름이 우후죽순입니다. 뭐 정책 아이디어가 우후죽순 샘솟길 바란다. 뭐 이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예, 우후죽순. 이 정치인들이 이제 큰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을 어떻게 오를지
요걸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로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대선 D-660일 벌써 뛰나의 느낌표는요. 정치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로 하겠습니다.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하는 건 아닌데 이제 역대 대통령들도 다들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스터디 모임들도 다 갖고 있었는데 공부한 대로 나라를 이끌었는지 이건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요. 진중권과 홍준표의 개싸움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통합당 강연에서 홍준표 당선인을 이제 개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험한 표현을 쓰긴 했는데 저걸 그대로 옮기긴 표현이 좀 거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X개 정도로 X개, 한데 뭐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X개도 아니고 집 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넉 달 전에도 홍 전 대표가 고향 출마를 선언했을 때 진 전 교수는 SNS에 X개입니까? 집 앞에서 싸우게 이렇게 비슷한 비판을 한 적이 그랬군요. 있습니다. 예. 이제 요즘 개들을 예전처럼 잘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이제 홍 전 대표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런지 상대로부터도 좀 거친 말을 듣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2018년에도 홍 전 대표가 뭐 또 다른 이유로 험한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박스만 보면 뭐 딴 생각이 나는 일종의 뭐 병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가 들어간 말로 공격을 당하면 정치인들 상당히 이제 불쾌할 텐데, 자 진중권 전 교수가 어쨌든 홍 전 대표를 공격을 한 거잖아요. 반응은 없었습니까? 뭐 원래 뭐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막 SNS를 막 하는 분인데 아직 뭐 오늘까지는 변령이 없는 걸 봐서는 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홍 전 대표도 과거에 개를 활용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 2018년에 검경 수사권을 놓고 여야가 한창 대립할 때 뭐 사냥개, 광견이라는 표현으로 경찰을 비난했고요. 결국 한국당 공식 논평회까지 개가 등장하면서 여러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니 정권이 개나 사냥개, 몽둥이 소리를 듣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저런 얘기까지 나왔었군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진중권 전 교수가 통합당 토론회에 나오면서 기자들이 혹시 입당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했다면서요. 그런 질문을 하긴 했는데 뭐라고 답했는지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부른다고요? 상상이 되나 그게? 제가 뭐 이 당을 썩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이 뭐 거듭나가지고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해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로서도 좋지 않나.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저렇게 논객들이 나서고 있는 것도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있었던 일인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진중권과 홍준표의 개싸움의 느낌표는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로 하겠습니다. 저렇게 착한 개들을 저런 일에 등장시킨다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언젠가부터 정치판이 뭐 개싸움으로 묘사되는 게 뭐 많은데요. 원래 반려견은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훌륭한 동물입니다. 이젠 경공이 직접 본회의장에도 들어오는 시대인 만큼 개가 정치권의 말싸움에 등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일정이 많이 밀린 프로야구에서 LG와 키움이 11년 만에 연속 2경기, 그러니까 더블헤더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일단 LG는 첫 경기를 가져가며 5연승을 달렸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2경기가 연이어 치러지는 LG와 키움의 더블헤더 1차전. 초반은 팽팽한 투수전이었습니다. 시즌 첫 등판에서 2이닝 6실점으로 부진했던 LG 선발 켈리. 6일 만에 등판한 오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1, 2회를 3자 범퇴 처리했고 4회 2사 1-3루 위기는 투수 앞 땅볼로 벗어났습니다. 키움 선발 브리검도 4회까지 피안타 없이 완벽투를 선보였습니다. 5회 말 박용택의 적시타로 영의 균형을 깬 LG. 기세를 이어간 주인공은 공수 양면에서 만점 활약을 펼친 이루수 정주현이었습니다. 6회 초 연달아 날쌘 호수비로 실점을 막아내더니 6회 말 선두 타석에선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2경기 연속 홈런포입니다. 백승현의 시즌 첫 타점까지 더한 LG는 브리검을 강판시키며 3대0으로 달아났습니다. LG는 부상당한 마무리 고우석의 빈자리를 강속구 투수 이상규와 정우영이 잘 메우며 그대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LG는 쾌조의 5연승, 키움은 3연패에 빠졌습니다. 개막 5연승 이후 2연패에 빠진 롯데. 2회 초 김준태의 적시타로 앞서 나갔습니다. 3회 하나가 따라붙었지만 5회 손아섭과 이대호의 연속 2루타로 다시 승기를 잡았습니다.
롯데 노경은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연패 탈출에 일조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이 수어는 코로나19를 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실제 모양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 수어를 매일 방역당국의 정례 브리핑 때 접하고 있죠. 발표자 옆에 선 수어 통역사들은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가장 높던 시기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 표정도, 입모양도 수어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고로 덕분에 챌린지 지목을 받은 권동호 수어 통역사는 겸손해하면서도 청각장애인을 도운 걸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의료진 분들에 비하면 사실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로 인해서 농인 한 분이라도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어 통역사와 의료진은 물론이고 소방관, 시민들까지 숨은 영웅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은 이들의 노력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젊은이들이 클럽과 주점에서 무리지어 연휴를 즐긴 게 사태의 시작이었고 학원 강사 확진자가 신분을 속인 탓에 대처가 사흘이나 늦어져 일면식 없는 3차 감염자는 4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거짓말이라는 먹이를 먹고 빠르게 증식합니다. 지난 2월 대구 31번 확진자도 신천지 집회 참석 날짜와 장소를 일부 속여 대구 경북 지역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책임 있는 국민의 자세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 전체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남을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닌 당신 덕분에가 되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은 수어와 함께 갈무리하겠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게 마지막까지 힘을 모읍시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였습니다. 내일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서울과 경기, 강원 남부와 충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산지에는 바다 안개가 밀려와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대교와 영종대교 건너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공기 자체는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돼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이 15도, 광주 16도, 대구는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가 나가는 사이 정의기억연대 측이 쉼터 논란과 관련해서 설명 자료를 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쉼터를 시세대로 사서 시세대로 팔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점은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또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이 쉼터의 관리인으로 있었다면서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자, 오늘 뉴스7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